지난 영상에 이어 애플 2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티브와 함께 아날로그 버전의 블루박스 실험을 했다가 실패한 워즈니악은 다음날 버클리 대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스티브와 헤어지면서 디지털 버전의 신호 생성기를 완성해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었는데요. 실제로 버클리에 있는 동안 워즈니악은 절대음감을 가진 음대생 친구의 도움을 받아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 등을 이용해 디지털 버전의 신호 생성기를 완성하게 되죠. 아마도 워즈니악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스티브는 지금껏 아무도 만든 적이 없었던 새로운 회로의 장치를 개발해 돌아온 워즈니악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설레는 마음으로 디지털 버전의 블루박스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워즈니악의 삼촌댁에 전화를 걸었는데요. 잠시 후 신호음이 이어지더니 마침내 누군가 정말 전화를 받았습니다. 비록 전화를 받은 사람이 워즈니악의 삼촌은 아니었지만 무료로 전화 신호가 갔고 누군가 정말 전화를 받자 워즈니악은 얼굴도 이름도 모를 전화기 속 상대방에게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 공짜로 전화를 걸고 있는 거예요. 전화를 받은 사람은 황당해하며 짜증을 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옆에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던 스티브까지 한마디 거들었죠.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전화하는 거예요. 블루박스로요. 하지만 그 당시 철이 없었던 스티브와 워즈니악은 이 엄청난 발명품을 그저 장난치는 데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번은 바티칸에 전화해 교황을 바꿔달라고 할 정도로 괴짜 중에 괴짜였죠. 그러던 어느 날 스티브는 이 블루박스가 취미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워즈니악에게 블루박스를 제대로 만들어 팔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워즈니악의 동의를 얻은 스티브는 본격적으로 전원 공급 장치와 키패드, 포장 등 제품의 나머지 구성 요소들을 완성해 트럼프 카드 2장을 합쳐놓은 크기의 제품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때부터 스티브는 디자인된 하나의 완제품을 만들 능력이 있었던 거죠. $40의 부품이 들어간 이 제품의 가격은 $150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스티브와 워즈니악은 이 블루박스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빨리 물건을 팔고 싶은 마음에 두 사람은 한 식당에 앉아있던 낯선 사내들에게 제품을 홍보했는데요. 관심을 보이던 그들은 돈을 주겠다며 스티브와 워즈니악을 차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차에서 꺼낸 건 돈이 아니라 총이었습니다. 다행히 두 사람은 물건만 빼앗기고 순순히 풀려났다고 합니다. 큰일을 치르긴 했지만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납품할 매장이 따로 없었던 그들은 방문 판매를 했습니다. 기숙사 방마다 노크를 해 발명품을 보여주고 설명한 뒤 관심을 보이는 친구들에겐 직접 블루박스를 수화기에 부착해 시범을 보여주는 식으로 말이죠. 그 결과 100개 정도 만들었던 블루박스는 순식간에 완판되었습니다. 블루박스를 개발하여 제품으로 만들어 팔기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한 스티브와 워즈니악은 어떤 확신을 얻었다고 합니다. 워즈니악이 멋진 발명품을 만들고 스티브가 사용자 친화적인 하나의 패키지로 조합한다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겠다는 것 말이죠. 1972년 스티브는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있는 리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사실 원한다면 버클리 같은 주립대도 갈 수 있었고 심지어 스탠퍼드의 경우에는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다닐 수 있었음에도 그는 리드 대학교를 선택했는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부모님에 대한 반항심 때문이었죠. 그의 양부모는 스티브를 입양할 때부터 반드시 대학에 보내겠다는 약속을 했고 이를 위해 열심히 경제적 여건을 마련해 왔는데요.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대학 진학을 푸시할 때마다 오히려 스티브와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아마도 약 중독으로 인한 갈등 때문이었을 텐데 어쨌든 스티브는 보란듯이 학비가 가장 비싼 대학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죠. 심지어 부모님이 학교에 발도 못 들이게 했다고 합니다. 훗날 스티브는 그 당시를 회상하며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 중 하나로 꼽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반항을 했던 이유가 자신이 고아처럼 보이길 원했기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리드 대학교가 자유로운 정신과 히피 생활 방식으로 유명하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입학 이후 마약, 히피 문화 등에 빠져들며 방황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스티브는 학교 수업에 대해 회의적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필수 과목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자신이 원하지 않는 그 수업을 왜 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학교에서 정해준 시간표는 완전히 무시한 채 본인이 원하는 과목만 들었던 겁니다. 그러다 문득 자기 마음대로 대학 생활을 하던 스티브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가치를 못 느끼는 이 교육에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이 전부 소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게 죄의식을 느끼기 시작한 스티브는 결국 자퇴를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리드 대학교를 완전히 떠나고 싶지 않았던 스티브는 학교에 듣고 싶은 과목을 청강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했다고 합니다. 학교 입장에서 보면 진짜 진상 중에 진상 학생이었는데 그런 스티브의 요청을 받아들인 이가 있었으니 바로 리드 대학교 학생 과장이었던 잭 더드먼이었습니다.
잭은 스티브가 제도권 속 주입식 교육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비록 자퇴를 했지만 스티브가 원하는 수업을 청강할 수 있도록 또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줬다고 합니다. 덕분에 스티브는 이때부터 본인이 듣고 싶은 수업만 골라 들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캘리그래피 수업이었습니다. 훗날 그가 만든 모든 제품이나 기술을 예술과 결합하려 한 것이 이 수업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스티브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만일 대학 시절에 캘리그래피 수업을 접하지 못했더라면 애플의 맥은 그렇게 다양한 활자체와 비율에 맞게 공간이 할애된 폰트를 결코 갖추지 못했을 겁니다. 1974년 미국의 MITS사는 엄청난 제품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바로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 알테어 8800이었죠. 이를 만든 이는 헨리 에드워드 로버츠라는 엔지니어였는데 그래서 그를 퍼스널 컴퓨터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알테어 8800은 모니터나 키보드가 없었으며 전면에 있는 스위치를 입력 장치로 하여 라이트가 점등과 소등되는 것으로 결과값이 출력되는 컴퓨터였습니다. 그리고 알테어 8800에 대한 이야기는 파퓰러 일렉트로닉스라는 전자공학 잡지 1975년 1월호에 실리게 되고 퍼스널 컴퓨터, PC의 시대를 알리며 수많은 인물들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들 중에는 마이크로소프트를 공동 창업한 빌 게이츠와 폴 앨런도 있었고 스티브의 절친인 워즈니악도 있었죠. 또한 1975년 3월 5일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맨로파크의 한 차고에서는 홈브루 컴퓨터 클럽이 만들어졌는데요. 소위 컴퓨터에 미친 사람들이 모여 컴퓨터 부품이나 다양한 정보,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첫 모임에 워즈니악도 참석하게 되죠. 워즈니악은 30명 정도의 컴퓨터 관심자들과 함께 신나게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날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들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바로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사양서를 처음 볼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었죠. 당시 워즈니악은 미니 컴퓨터와 키보드, 모니터를 하나로 통합한 단말기를 구상 중이었는데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용하면 가능할 것 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곧장 종이 위에 아이디어를 담은 스케치를 그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플 1의 아이디어 스케치였죠. 처음에 워즈니악은 자신이 만들 컴퓨터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인텔 8080을 사용하려 했다고 합니다. 인텔 8080은 앞서 언급한 알테어 8800에서도 사용될 정도로 검증된 마이크로 프로세서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한 달치 집세보다 비싼 탓에 워즈니악은 대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HP에서 일하는 친구를 통해 개당 $40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칩을 구할 수 있게 된 그는 날마다 퇴근한 뒤 컴퓨터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여러 부품들의 배치를 고민하고 납땜으로 마더보드에 연결하여 하드웨어적인 개발을 진행했는데 한편 경제적으로 열악했던 그는 코드를 직접 종이에 써가며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975년 6월 29일 워즈니악은 드디어 자신이 생각하던 컴퓨터를 완성하여 시험 가동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원을 켜고 키보드 몇 개를 눌러보는데 그는 입력한 글자가 모니터에 그대로 나타나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당연히 워즈니악은 이 발명품의 개발 소식을 스티브에게 즉시 알렸는데요. 스티브는 엄청 흥분해서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는지, 메모리 장치를 위한 디스크를 추가할 수 있는지 등 여러 질문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이후 스티브는 워즈니악이 주요 부품을 구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스티브는 그 당시에도 말솜씨가 아주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전화 몇 통을 걸더니 인텔에서 D램 칩을 무료로 몇 개 구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날 이후 스티브는 워즈니악을 따라 홈브루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즈니악은 발명품을 개발해내는 천재성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아주 이상적인 모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꺼이 나눔으로써 사람들을 돕는다는 홈브루 컴퓨터 클럽의 모토를 따라 자신이 개발한 모니터와 키보드를 통합한 컴퓨터를 무료로 나눠주고 싶어 했던 겁니다. 반대로 스티브는 워즈니악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면 그걸 수익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스티브는 워즈니악의 발명품이 그냥 무료로 돌아다니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워즈니악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대신 인쇄 회로 기판을 만들어 팔아보자고 제안했죠. 대부분 사람들은 직접 회로 기판을 만들 시간이 없으니 자신들이 대신 만들어주면 팔릴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회로 기판 제조를 하는 지인을 알고 있던 스티브는 워즈니악의 회로도를 주며 50개 정도의 회로 기판 제작을 의뢰했는데요. 스티브는 이처럼 흥분되어 있었지만 워즈니악은 여전히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생각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회로 기판 제작비, 수고비 등 이 사업의 초기 비용이 $1,000 이상 되는 상황이었는데 만약 회로 기판이 다 팔리지 않는다면 초기 비용 회수는커녕 당장의 집세 걱정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스티브는 50개의 회로 기판이 다 팔릴 것이라 확신했고 $40씩 팔면 $700 이상의 마진이 남는다고 계산했습니다. 평소 워즈니악을 잘 다룰 줄 알았던 스티브는 그를 설득할 좋은 명분을 던졌는데요. 설령 손해를 좀 보더라도 회사 하나는 생기지 않겠어? 우리 인생에서 처음으로 회사를 갖는 거야.
실제로 이 말을 들은 워즈니악은 아주 설레었다고 합니다. 부자가 될 거라는 말보다 절친과 회사를 세운다는 것이 그에게는 더 가치 있는 것이었던 거죠. 마음을 모은 두 사람은 초기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건을 팔기로 했습니다. 워즈니악은 HP-655 전자계산기를 $500에 내놓았는데 그마저도 어떤 구매자가 $250만 지불하고는 전자계산기만 가지고 잠적해버렸다고 합니다. 스티브는 자신의 폭스바겐 버스를 $1,500에 팔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까스로 초기 비용을 마련한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